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는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작은 마트가 있었다. 박성호 사장은 언제나처럼 물건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3시. 그 시간은 그에게 이미 익숙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로 김정순 할머니였다. 정수는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왔다. 그녀가 늘 사가는 물건은 단 하나, 다름 아닌 설탕 한 포대였다. 그것도 소포장이 아닌 10kg짜리 대형 포대. 그 연약한 몸으로 그것을 번쩍 들어 올려 종이봉투에 담는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마트 직원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사장 박성호의 눈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설탕을 이렇게 매일 사간다고?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도매상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저걸 다 소비한다고?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혹시 주변 친척에게 나눠주는 건가? 동네 잔치라도 있나 싶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자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할머니, 요즘 설탕 쓰실 때가 그렇게 많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냥 집에서 필요해서 그래요. 더 이상 묻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단호한 기색.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도 계속 할머니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직감은 달랐다. 설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불법 주류 제조나 심지어 마약 혼합에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온 터였다. 게다가 요즘 뉴스에서는 기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 똑같은 설탕 포대를 집어들었다. 성우는 그 순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계산대 뒤에서 경찰청 민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꺼내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매일 설탕 포대를 사가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성우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불씨는 이제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불길로 번져가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최경수 형사가 파출소 순찰차를 몰고 마트 앞에 도착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위해 나온 것이다. 성우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형사를 맞았다. 형사님,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요. 거의 매일 설탕 한 포대를 사갑니다. 그냥 일반 소비량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서요. 경수는 무심한 듯 메모를 하며 대답했다. 뭐, 설탕이야 먹는 건데 문제될 게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때 마침 정순 할머니가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간은 역시 오후 3시. 그녀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와 망설임도 없이 설탕 코너로 향했다. 형사와 사장은 동시에 그녀를 주시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묵묵히 포대를 들어 올렸다. 할머니, 경수가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혹시 설탕을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는 순간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젊은 양반, 그냥 집안일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벽이 느껴졌다. 경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성우는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 그날 이후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 그 할머니 집에서 밀주 담근대. 아니야, 마약 만든다는 소리도 있어. 내가 봤어. 창문 너머로 하얀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터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마트 사장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불씨가 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진짜 불법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보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호소하게 된다. 며칠 뒤 형사 경수와 성우는 정순의 집 앞에 섰다. 허름한 시골 단층집.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들어가 보죠. 경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곧바로 설탕 자루가 쌓여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한쪽 벽면 가득 커다란 포대들이 마치 창고처럼 켜켜이 놓여 있었다.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분명 무슨 제조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경수도 순간 심각해졌다. 하지만 곧 그는 냄새를 맡고 방 안을 둘러봤다. 술 냄새도 화학약품 냄새도 없었다. 대신 은은하게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다. 할머니, 문 좀 여세요. 경수가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정순이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다. 아니, 이분들이 왜 제 집에? 성우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할머니, 대체 이 설탕들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그냥은 이해가 안 돼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두 사람을 막아섰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듯 절박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경수와 성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그리고 이 의문은 곧 충격적인 진실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온 기침 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경수 형사와 성우는 동시에 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순 할머니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 순간 주저했지만 경수는 형사로서의 직감을 따랐다. 그는 할머니를 살짝 비켜 세우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앙상한 팔다리에 한 소년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힘겹게 가슴이 들썩였다. 옆에는 작은 냄비와 여러 개의 유리병이 놓여 있었는데 병마다 걸쭉하고 달콤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성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정수는 결국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 아이가 제 손자예요. 이름은 민호. 병 때문에 음식을 삼키질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킬 수 있는 게 설탕을 넣어 만든 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설탕이 필요했던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토록 수상하다며 의심했던 행동이 사실은 손자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정순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병원비도 약값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설탕이 필요한 겁니다. 형사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심히 노트북에 적어두던 메모를 덮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 사연은 오랜만이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간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이웃을 몰아붙인 것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정수는 손자의 곁에 앉아 작은 스푼으로 걸쭉한 액체를 떠올려 민호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었다. 민호는 힘겹게 삼키더니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달아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성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심만 했어요. 이렇게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이웃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기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손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형사 경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할머니,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런 건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네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러자 성우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뭐든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방 안은 눈물과 따뜻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오해와 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한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며칠 뒤 박성호 사장은 마트 앞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정순 할머니와 손자 민호를 위한 후원 모금함 설치. 그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다. 처음에는 의심과 소문으로 할머니를 멀리했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과일을, 또 누군가는 작은 성금을 내놓았다. 성우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괜한 의심으로 경찰까지 부르고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의 진심 어린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터에서 늘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고개를 떨구며 손을 내밀었다. 형사 경수 역시 파출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봐 연결해 주었다. 의료 지원, 생활 보조금, 사회봉사단체까지. 정수는 그 모든 변화를 믿기 어려운 듯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모아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집안에만 갇혀있던 민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놀아주고 마트 직원들이 작은 장난감을 선물하며 그의 곁에 머물렀다. 오해와 고립 속에 얼어붙었던 공간은 점차 따뜻한 공동체의 품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저녁 마트 안. 주민들이 모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정수는 여전히 허리가 굽은 채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성우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큰 걸 배웠습니다. 의심은 쉽게 하지만 이해는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주민들도 함께 박수를 보내며 공감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성우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덕분에 제 손자가 조금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민호도 저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한때 신고자와 피신고자였던 관계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민호가 사람들 앞에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언젠가 건강해지면 저도 마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 옆에서요. 순간 잔치 자리에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졌다. 아이의 꿈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봄이 찾아왔다. 마트 앞 벚꽃나무는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성우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민호와 정순을 바라봤다. 민호는 여전히 병약했지만 얼굴빛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그날 경찰에 전화를 걸던 순간을 떠올렸다.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카메라는 멀리서 세 사람을 비추며 따스한 햇살 속에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작은 의심이 만들어낸 큰 오해, 그러나 그 끝은 더 큰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